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조연수가 2명의 조력자로부터 4개월간 도피 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월세와 생활비 등 약 1,900만 원을 건네고 은신처도 구해줬다는데요. 결국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151조는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죄를 정하고 있는데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숨어서 살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도주할 수 있게 도피자금, 휴대폰, 기차표 등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 등이 범인 은닉 또는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범죄자인 줄 알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범인 은닉을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이은혜의 경우에도 은신 중에 아버지와 연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때 아버지가 도피에 도움을 준 부분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도피, 은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까운 가족이 범인의 도피를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친족이나 동거가족은 범인 도피나 은닉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이은혜와 조연수의 도피 등을 도와준 2명의 조력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도피 자금을 제공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이들이 범인 도피 혐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범인 도피 은닉의 경우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때를 가중 요소로 정하고 있는데요. 드러난 사실관계만 살펴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역할 분담을 맡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되니까 그 밖에 형의 감경 요소가 있지 않는 한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범인 도피 교사의 혐의까지도 추가 적용을 했고 다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범인 도피죄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인 만큼 엄중하고 치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 비서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분이 검찰 수사관 시절에 성비위 사건으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네. 이 윤 비서관이 2012년 7월에 대검찰청에서 이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부서 회식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서 감찰 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거고, 네. 그 전에 또 남부지청 검찰 주사보로 일할 때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병이 났고, 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1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이분이 출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03년도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윗분들로부터 일 열심히 한다고 격려금을 받았고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다. 10명 남짓 되는 직원들에게 소위 생일빵이라는 걸 처음 당했다. 그런데 생일빵은 이제 그거잖아요. 케이크를 얼굴에 확 엎푸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 디범벅이 돼서 직원들이 생일에 뭐 해줄까? 이래서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 그렇게 말을 화가 했더니 나서 단순히 네네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 했더니 네. 그 직원이 뽀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뒤에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보면 조직 내부의 징계성 처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성추행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건가요? 좀 사실 놀랐습니다. 예.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처분이죠. 지금 성비위 뭐 이런 그 기준들이 너무 처벌 기준들이 강화돼가지고. 네, 예. 이 정도 신체 접촉이 했다면 요즘에는 꽤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요. 네. 경고로 끝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만약에 최근에 벌어진 최근에 거였으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분이 뽀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뽀뽀해 달라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뽀뽀를 했다는 거라서 이게 이제 강요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단순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요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 성범죄도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떻게 보면 권력형 성범죄가 그쵸,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 했다라고 하면 강제추행이 될 여지도 그쵸, 있죠. 강제성이 네. 있다라고 그래서 보여진다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고 다른 누구 그 현장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신고를 대신 해준다던 뭐 직장 내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사안이면 최소 감봉 정지 이런 비슷한 사안의 경우에 해임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꽤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 직장 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순히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소송을 결심하기 힘든 이유가 그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네. 그 소송까지 갔을 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겪으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초반에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하면은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막을 수 있는데 대체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문을 나쁘게 내는 거예요. 저 여직원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둥 아니면 뭐 평소에 이상한 직원이었다는 둥 이렇게 계속 음해성 발언을 하면서 관계가 더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그런 관계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2차 가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전형적인 2차 가해죠. 2차 가해라는 이 용어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서도 높은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 내에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을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가 너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차 가해가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었었어요. 자, 음담패설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음담패설을 비롯한 부적절한 발언의 경우는 어디까지를 농담으로 봐야 되고 어디부터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분이 또 하나의 의혹이 그거예요. 여직원에게 뭐 이런 식의 비하 발언도 했다라고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동료들한테 EDPS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어떤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EDPS가 뭔지 아세요? 짐작이 어려운데요. 아 진짜 저희 세대 차이가 있나 보다. 저희는 어렸을 때 네. EDPS라는 별명을 붙이는 가끔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음담패설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영문철자.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그게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한다라는 뭐 변명을 대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쾌하긴 하거든요. 그쵸.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되는데 듣기 싫은 사람까지도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담패설이라고 해가지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음담패설. 조직 내에서 음담패설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농담 자체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농담이 네.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음란한 발언인 거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봐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인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것인지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좋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정 한 사람 좋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이 성희롱으로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하철 성추행 실태를 묘사한 시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서울의 지하철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지하철 성범죄 부분이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범죄가 총 5,284건이 발생했대요. 지난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간 기본적으로 이걸 나눠보면 매년 2,000건 정도가 지하철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절도. 범죄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입건된 것만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예, 신고하지 못하고 예. 그냥 기분 나빠 이렇게 넘어가는 건도 암수범죄도 상당하겠죠. 네. 네. 지하철 범죄를 사실 입건하는 기술이 요즘 또 진화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하철에서 이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방금 그 윤재순 비서관이 이야기한 성추행 부분과 그 다음에 몰래 촬영하는. 몰카, 네. 소위 몰카죠. 네, 몰카죠. 불법 촬영이 가장 많은데 보통은 소형 렌즈를 신발에 부착을 해요. 그래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이죠.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서 보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 마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그런 너무 무섭습니다. 수법이 네. 가장 성범죄 중에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양형이 좀 세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네. 지금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촬영 같은 경우는 뭐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강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인식 개선이 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계속 재범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공감대도 형성이 돼가지고 뭐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재범이나 그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성범죄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 성인식 부족.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 비롯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 같고요. 오늘 김영미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비욘세의 어니스티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 변호사였습니다.